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가 대식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간이식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간이식이라는 단어만 봐도 대식의 가슴은 답답해졌어요. 수술비만 3억 원, 회복기간 6개월이라는 현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대식은 재빨리 서류를 이불 밑으로 숨겼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석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대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구나. 석진이 과일 바구니를 놓고 대식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라고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별거 아니야. 대식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석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라는 석진의 질문에 대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별거 아니래. 곧 태어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석진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한테 숨기시는 거 있어요? 라고 석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숨기는 게 뭐가 있어? 바로 그때 간병사가 들어왔습니다. 대식님, 간이식 상담 시간이에요. 가족분도 같이 오시겠어요? 라는 간병사의 말에 석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간이식이요, 아버지. 간이식이 뭐예요? 대식이 당황하며 간병사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게라고 말을 흐렸어요. 석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대식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진아, 앉아라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병원 상담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肝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이식입니다.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이식이라는 말이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라고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을 받으시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석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라고 대식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약 3억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기간도 최소 6개월은 잡으셔야 해요라는 의사의 대답에 대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석진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대식은 복잡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 받으셔야 해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석진의 간절한 말에 대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석진아, 아버지 생각이 있어라고 말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대식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저는 제 살보다 가족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석진이 경악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수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인생 망칠 수는 없어. 수술비만 해도 수억인데 회복기간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데 라고 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요. 석진의 절규 같은 외침에 대식은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석진아, 아버지 마음 알아달라. 이미 무철이한테 고소당한 상황에서 가족들한테 이런 부담까지 줄 수는 없어라고 말하며 석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석진은 아버지의 굳은 의지를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뭐든지 할 테니까 수술만 받으세요라고 간청했지만 대식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혼자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무철과의 우정, 가족들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남은 시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부뚜막 식당의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진태는 혼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규태의 형 생각뿐이었습니다. 규태가 도망친 지 벌써 며칠이 흘렀지만 진태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형이 혼자서 모든 짐을 떠안고 숨어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철 아저씨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친 진태는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형을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진태는 휴대폰을 꺼내 금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금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태야, 무슨 일이야? 누나 형한테 전해주실 말씀이 있어요라고 진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혹시 형 만나셨어요라고 금옥이 급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꼭 전해주셔야 할 말이 있어요. 경찰서 가서 다 제가 주도한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라고 진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금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태야, 안 돼, 그러면 안 되라고 외쳤습니다. 누나 형이 혼자 다 뒤집었을 순 없어요. 저도 공범이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죠라고 진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진태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규태 오빠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라고 금옥이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누나 형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더 이상 형을 혼자 두고 볼 수 없다고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책임지는 거라고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태는 식당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형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한 진태는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태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서자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수하러 왔습니다라고 진태가 당직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자수요, 무슨 사건 때문에 오신 거죠라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최규태 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입니다. 사실 모든 일을 제가 주도했어요라고 진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진태를 바라봤어요. 잠깐만요. 최규태가 주범이라고 했는데 정말 당신이 주도한 거예요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규태 형은 쟤 때문에 말려든 거예요. 처음 계획을 세운 것도 저고 형을 설득한 것도 저였습니다라고 진태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떨림이 없었어요.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금옥은 진태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규태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규태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금옥은 불안한 마음에 카페를 일찍 닫고 규태를 찾아 나섰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이 힘들었지만 금옥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태가 자수를 한다면 규태가 얼마나 자책할지 뻔했거든요. 마침내 금옥은 규태가 숨어있는 모텔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오빠라고 불렀어요. 규태가 문을 열자 금옥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진태가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진태가 왜라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요라고 금옥이 설명했어요. 규태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안 돼, 진태까지 말려들게 할 수는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오빠 어떻게 할 거예요? 진태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라고 금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규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어섰어요. 내가 직접 가야겠어. 진태를 이런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어라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규태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가 나타나면 체포될 거예요. 무철 아저씨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잖아요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진태만큼은 지켜야 해.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규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금옥은 규태의 굳은 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진태의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최대한 자세하게 자신이 주범인 것처럼 설명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진태의 말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모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라고 수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한 일이에요라고 진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진태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할 때 이런 복잡한 사기를 혼자 계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규태는 결국 경찰서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태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금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규태는 모텔을 나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끝낼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해수기 했던 말들을 계속 곱씹고 있었어요. 대식이 정말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리고 무철의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미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철이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규태를 찾아다닌 피로가 역력했어요. 여보, 들어오세요라고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나고 무철이 간단히 대답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무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복수에 매몰된 지금의 무철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말 고소 취하할 생각 없어요라고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철이 미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말아요.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식 씨가 정말 아프다고 하던데요. 간이식까지 받아야 한다고라고 말했어요. 아프든 말든 그게 내 알바야라고 무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냉정함에 놀랐어요. 40년 친구잖아요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이요? 40년 동안 나를 속인 친구 말이에요라고 무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서우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서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라고 서우가 물었습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고 무철이 딸을 보며 말했어요. 근데 석진 오빠 아버지가 정말 아프시다는데요라고 서우가 말했습니다. 무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서우가 석진을 통해 대식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고 무철이 서우에게 말했어요. 미자가 일어서서 무철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친구를 이렇게 놓아버릴 건가요라고 애원했어요. 친구요, 날 40년 동안 속인 놈이 무슨 친구예요라고 무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복권 일은 대식 씨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당첨된 줄 몰랐으니까라고 미자가 대식을 변호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죠. 숨기면서 당첨금 혼자 차지한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라고 무철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분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간청했어요. 죽는다고요?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배신당했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라고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복수가 과연 무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서우가 부모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는 다시 무철과 미자만 남았습니다. 여보, 복수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까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라고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의 말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자는 무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에 매몰된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순간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무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예요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무철아라는 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라고 대식이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라고 무철이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제발 돈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게 뭐라고 어차피 죽으면 을라고 대식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무철은 대식의 말에 당황했어요. 죽는다고요? 너 무슨 소리야라고 물었습니다.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간이식 받지 않으면 라고 대식이 힘없이 말했어요. 간이식이요? 그게 무슨라고 무철이 물었지만 대식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철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대식이 정말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자가 무철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식이가 간이식이 필요하다고라고 무철이 중얼거렸어요. 미자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라고 말했어요. 무철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복수심과 친구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그런 무철의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소를 취하세요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배신당한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무철의 완고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철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대식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죽으면은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복수인지 아니면 우정의 회복인지 무철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민들레의 오후는 평소와 달리 적막했습니다. 금옥은 카운터 뒤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커피잔을 닫고 있었어요. 규태와 진태 걱정에 밤잠을 설쳐서인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옥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없었어요. 진태가 자수를 했다는 소식과 규태가 그것을 막으려고 나설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옥이 고개를 들자 무철이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규태 어디 숨겨놨어요? 이제 그만 말해요라고 무철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옥은 무철의 모습에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말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연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 무철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금옥은 배를 감싸며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른다니까요. 저도 걱정돼서 미치겠어요라고 말했어요. 무철은 금옥의 임신한 모습을 보면서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규태를 찾겠다는 집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무철 아저씨라고 금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무철이 금옥을 노려봤어요. 뭐라고요라고 물었습니다. 규태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복수만이 답은 아니에요라고 금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복수라고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응보예요라고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금옥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으며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파요 배가라고 신음했습니다. 무철이 당황하며 금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옥씨 괜찮아요라고 물었어요. 금옥은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기가 배가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무철은 순간 당황했어요. 자신의 분노가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무철이 말했습니다. 금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쉬면라고 말했지만 통증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철은 금옥을 부축해서 자신의 차까지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 금옥은 계속 배를 감싸며 아파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무철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규태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금옥을 맡긴 후 무철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의사가 설명했어요. 무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옥을 병실로 옮긴 후 그는 금옥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라고 무철이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금옥은 무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철 아저씨도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라고 무철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아저씨도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어요라고 금옥이 말했습니다. 무철은 금옥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금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규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금옥이 전화를 받자 규태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옥아 괜찮아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규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금옥이 대답했어요. 무철은 규태의 목소리를 들으며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규태와 직접 통화할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금옥이 무철을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기를 무철에게 건넸어요. 아저씨 규태 오빠와 얘기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철이 전화기를 받으며 말했어요. 규태야 나야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규태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철이 형나고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 나와서 직접 얘기하자라고 무철이 말했어요. 형 진태를 놓아줘.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와라. 도망만 다니지 말고라고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규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알겠어 형 내가 갈게 하지만 진태는 풀어줘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라고 무철이 물었어요. 대운빌딩에서 만나자 내일 저녁 8시에라고 규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라고 무철이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무철은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드디어 규태와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요. 금옥이 무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규태 오빠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철은 금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무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일 규태와의 만남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화해의 기회를 줄 것인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철은 대식의 마지막 전화를 다시 생각했어요. 어차피 죽으면은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철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우정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대식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진과의 대화 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살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대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철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 벨 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무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무철아라고 대식이 힘없이 불렀습니다. 무철은 대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약해진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무철이 건조하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라고 대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라고 무철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무철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제발 돈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철은 대식의 말에 당황했어요. 평소 자존심이 센 대식이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그게 뭐라고 어차피 죽으면 을라고 대식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죽는다고요? 너 무슨 소리야라고 무철이 놀라며 물었어요.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간이식 받지 않으면 나고 대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간이식이요? 그게 무슬라고 무철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대식은 이미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무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무철은 전화기를 꽉 쥐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대식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절망적인 상황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0년 친구였잖아.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 라고 대식이 말했어요. 무철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40년 우정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철아, 내가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제발 너만은 행복해라라고 대식이 마지막 인사처럼 말했어요. 그 말에 무철의 목이 메었습니다. 복수에 매몰되어 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대식아라고 무철이 부르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무철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주저앉았어요. 대식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40년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무철의 분노를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어요. 한편 병원에서 대식은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석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울고 계신 거예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술 안 받으실 거예요? 라고 석진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대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아, 아버지 마음 알아달라. 너희들한테 짐만 될 수는 없어라고 말했어요. 석진은 아버지의 굳은 의지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무철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식과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마시지 마세요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자야라고 무철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네, 여보라고 미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라고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라고 미자가 물었어요. 복수라는 명목으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라고 무철이 자책했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아직 늦지 않았어요라고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무철이 의문을 표했어요. 물론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면 대식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라고 미자가 격려했습니다. 무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대식의 죽음인지 아니면 진정한 화해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규태와 만나기로 했어라고 무철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라고 미자가 물었어요. 대운빌딩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거야라고 무철이 대답했어요. 미자는 남편의 말에서 변화의 조짐을 느꼈습니다. 여보, 좋은 결정 내리세요. 후회하지 않을 결정으로요라고 말했어요. 무철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규태와의 만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무철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대식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제발 너만은 행복해라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복수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용서와 화해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40년 우정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는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진태의 자수 사건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태의 진술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진태는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계획을 당신이 세웠다는 건가요? 라고 수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계획한 일이에요. 라고 진태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진태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할 때 이런 복잡한 사기를 혼자 꾸미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당신 나이에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라고 진태가 변명했어요. 수사관은 진태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규태와 당신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아는 형이에요. 형이 저 때문에 말려든 거예요. 라고 진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규태였어요. 그는 결국 진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저기요, 최규태라는 사람의 사건 담당자가 누구예요라고 규태가 접수대에서 물었어요. 경찰관이 규태를 쳐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규태 씨 맞으세요? 지금 수배 중인데요 라고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수하러 왔어요라고 규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급하게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곧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사관이 규태를 조사실로 데려가면서 말했어요. 최규태 씨, 진태 씨가 이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수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주범은 저예요 라고 규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실 옆방에서 진태가 규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형이 왔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진태와 규태는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 왜 왔어요? 제가 다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진태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바보야, 내가 이런 일로 고생할 이유가 없어라고 규태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수사관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주범이 규태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대식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석진을 불러서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급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48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빨리 결정해 주세요라고 의사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석진은 급하게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혜숙과 미진, 아진까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 줄 몰랐어요라고 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수술 받으셔야 해요라고 아진이 혜숙에게 말했어요. 혜숙은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하찮게 느껴졌어요. 대식아, 제발 수술 받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돈 때문에 너희들 고생시킬 수는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대식 아저씨, 저도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뭔 검사를 말이냐라고 대식이 의아해했어요. 간 이식 검사요. 저도 기증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태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태아야, 무슨 소리야 라고 대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가족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라고 혜숙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태아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대식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태아의 혈액형을 확인한 결과 기적적으로 대식과 맞았습니다. 혈액형이 맞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의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식도 태아의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했어요. 태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대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운빌딩 앞에는 무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세웠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세 친구가 함께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곧 규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잠시 외출이 허락되어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형라고 규태가 조심스럽게 무철을 불렀습니다. 무철이 규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원망하며 마주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라고 규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무철은 한참을 규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규태야,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용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 형한테 너무 미안해라고 규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철도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의 절박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대식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대라고 무철이 말했습니다. 규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48시간도 못 넘길 거래라고 무철이 설명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우정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형,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라고 규태가 물었습니다. 무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너희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규태는 무철의 말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형 고소 취하해줘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철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취하할게라고 말했어요. 규태가 감격하며 무철을 바라봤어요.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이 단서를 달았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 그리고 우리 3명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형, 약속할게라고 규태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40년 우정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힘이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